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LH의 이른바 순살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만부터 김대중까지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선대의 갈등을 국민 통합으로 승화시키자고 다짐했습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여야 대표들의 여름 휴가는 어떤 모습인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주 원인으로 드러났던 철근 누락이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들에서도 무더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파장이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한번에 받아야 할 LH라는 공기업이 지은 아파트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떠나기 앞서 주재한 8월 첫 국무회의에서 먼저 속칭 순살 부실 아파트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후속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안전에 문제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언급이 매우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명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마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명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안전은 돈보다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휴가를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휴가 직전에 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런 발언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에 그치지 않고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하라. 네. 그리고 이후에도 입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것 또한 빨리 추가 조치를 하라는 지시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이어서요.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직접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 발언, 결국 이번 H 이른바 순살아파트 사태의 주 원인이 이전 정권 때부터 누적된 건설 산업의 기득권, 이권 카르텔에 있다. 이거를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왜 이권 카르텔이라고 윤 대통령께서 하시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의 전직 직원들이 나온 다음에 대기업
건설사를 들어가서 로비를 통해서 사건, 그러니까 이 그 건설을 수주를 하고 또 그중에 또 일부는 감리 회사로 들어가서 감리 감독을 하는 그 먹이사슬이 있는데 네. 결국 현장에 계약함에 있어 가지고 특정 그 LH 인맥들이 있는 그 건설사에 이 건설을 맡기면은 나중에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또 LH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끼리끼리다 이거죠. 끼리끼리 해가지고 자기들 먹이사슬 속에서 좋은 게 좋다라고 하면서 관리 감독이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이 가장 크고, 나아가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해서 규제 일변도의 어떤 그걸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때 있었던 그 김영미 건설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늘려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파트가 빵이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찍어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많이 빨리 또 짓겠다 하는 과정에서 돌다리도 두드리듯 해서 단단한 아파트를 짓지 않고 빨리빨리 하라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와 같은 부실 아파트를 지었다라는 그런 구조적 맥락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권 카르텔 자체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 정부 속에서 졸속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양갈래를 가지고 어떤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4월이었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 원인으로 지적된 게 철근 누락, 무더기 누락이었어요. 이번 사태도 이게 문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완공을 한 5개월 정도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이제 아파트가 거의 다 지어져서 사실 입주 예정자들은 상당히 꿈에 부풀어 있었을 그런 시점이었는데 네. 아니 주차장 지하 1층, 2층에 그 슬라브가 이제 붕괴가 된 거죠. 그렇게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LH의 발주로 GS건설이라는 대기업에서 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다행히 아직 입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지하주차장이 붕괴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있었으면 대형 참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리고 입주 이후에 저런 일이 벌어졌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라는 생각들 아마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기둥 60%의 철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가 없이 기둥만이 받치는 무량판 그 구조라는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기둥은 더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지분 슬라브와 기둥을 연결하는 부분도 더 단단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설계 시공은 물론이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감리까지도 총체적으로 부실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게다가 이 콘크리트도 고강도 콘크리트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강도마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것들이 더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해당 아파트 시공을 맡은 방금 말씀하신 이 GS건설 측은 입주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사과문을 내고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공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 나아가 전체에 대해서 이 재시공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초에 광주 그 고속터미널 인근에 있는 화정 아이파크에서 이게 그 짓는 과정에서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다 철거하고 재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서울에 그게 1번이고 이 서울에서는 이번 그 사안이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이고 네. 이번에는 그 GS건설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건설사는 시공사이고 또 발주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LH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 건설 관련되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서 앞으로 어떤 그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말씀드리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국토부는요. LH가 발주한 이른바 무량판,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곳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지하 주차장에 전단 보강근, 이게 뭐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해요. 이것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서 이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런 데가 무려 15곳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전수조사를 나선 거죠. 아니 완공되지도 않은 새 아파트에서 시공 중에 이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니까 그러면 이 같은 방식으로 지어진 다른 아파트들은 괜찮은 건가 하는 의문이 이제 들었고 네. 그래서 LH에서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했더니 이제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15개 단지에서 그 전단 보강근이라고 하는 그 철근이 누락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둥이 있고 또 지붕 쪽에 이 보가 있어야 되는데 보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게 무량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기둥이 튼튼해야 되고 기둥과 슬라브를 연결하는 부분을 튼튼하게 조인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전단 보강근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부실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인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로 이 무량판 설계가 본격 시공되기 시작한 것이 2017년 이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 시기와 묘하게 겹치고 있죠. 네. 따라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2017년 이후에 지어진 민간 아파트로까지 이 조사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게 그 293개, 거의 300개 가깝네요. 300개 단지에 이르는데 이것까지도 다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 곳은 없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네. 네. 자, 그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철근 누락으로 속칭 순살 아파트, 뭐 오죽하면 이 치킨 이름까지 지금 빗대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마는 제대로만 지으면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발견된 15곳의 이 하자에 대한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주로 어떤 곳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명단 공개란 것이 양날의 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입주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집값 떨어진다고 밝히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저기 보면 오히려 완료도 있고 입주 중도 있고 예정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서 원인을 제거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밝혔다 입주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준공이 된 것 같은 경우에는 파주 운정지구의 A32지구 또 충남 도청 이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RH11지구 또 서울도 있습니다. 수서 역세권에 있는 A3지구 등등 굉장히 많은 전국에 있는 신규 아파트가 있는데요. 특히 지난 정권 때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제 입주되거나 완공되는 그때 있는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이와 같은 부실 시공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서 뭐 오늘 그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처럼 민사상, 행정상 또 그리고 형사상 책임을 지우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분 분양을 받거나 입주해야 되는 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해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 호소가 정말 남밀 같지 않게 들린 것 같습니다. 그 양주 회천의 A18 단지라고 지금 뭐 그래픽에도 나왔습니다. 네네. 여기는 지하 주차장의 기둥 철근이 제로다. 철근 전무하다. 제로. 결국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뼈가 없으면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철근이 제로인데 결국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본인들의 어떤 설계 잘못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단순한 설계 잘못이라기보다는 시공상의 미시공, 오시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후에 누구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늘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어떤 그 소송전도 벌어질 것 같아서 정말 입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양주 이천 A15 단지는 800세대가 지금 입주 예정인데 네네. 이분들이 지금 이 뉴스를 보고 격앙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잘하면 이게 소송전까지 가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고 결국 소송으로 갈지 아니면 LH공사에서 일정 부분 이제 그 분양 대금을 감액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저는 건설사도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중견 건설사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뭐 예컨대 이제 뭐 대우산업개발, 에이스건설, 효성중공업, 서원건설, 한신공영, 한라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런 상당히 대기업에 가까운 중견기업도 굴지의 대기업들도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어떤 윤리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게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엄중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철근 누락이 집단적으로 발견된 15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5개 단지는 이미 입주가 끝난 곳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15개 단지 가운데 완공이 된 곳이 9곳이에요.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곳이 6곳이고 그런데 완공된 9곳 가운데 이미 5군데는 입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새 아파트에 이제 입주를 한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에는
입주를 했는데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접했을 때 네. 우리 이거 안전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5곳 가운데 운정, 당수, 별내, 화천 등 이런 곳들이 이제 소위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순살 아파트다. 네. 이제 이렇게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게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에 그 입주하게 되는 가구 규모 수를 보면은요. 참 이게 더 큰 걱정이 앞서는 게 예. 총 11,168가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한 가구에 뭐 1인 가구도 있습니다만 뭐 4인 기준으로 본다면 뭐 5만 명에 육박하는 이런 분들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도시 규모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에 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의 이 불안감도 해소를 하고 차차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보강 조치 플러스 알파까지도 필요하다면은 반드시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최 변호사님과 얘기 나눴던 양주 회천의 이 LH A15단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더 전단보강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제 순살 아파트라는 얘기까지 나온 건데 그야말로 큰 충격이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주에 있는 LH 회천 A15단지 같은 경우에는 철근 154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철근 콘크리트만 넣고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철근을 이렇게 엮어서 넣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가격적으로 한 개에 한 1,0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렇죠. 결국 그 지난 그 코로나 시간 동안 어떤 철근 콘크리트 가격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최초에 이제 분양 계약, 어떻게 보면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어떤 공사비가 많이 늘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높인다든가 그런 변경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했다는 것은 네. 앞으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어떤 LH공사나 아니면은 다른 그 신규 민간 분양하는데 분양 계약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식의 극약 처방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에 주무장관인 원희룡 장관, 이게 뭐 과거 정권부터 시작된 문제건 아니건 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신뢰를 훌륭히 받아야 할 LH라는 공기업이 지은 아파트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LH에 대한 감독 부처로서,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장관으로서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직접 짊어지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원칙대로 처리하고 한치도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인사 조치와 수사 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상황에 대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보신 대로 원장관 90도의 그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앞으로 원인을 일으킨 설계 책임자, 감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 또 형사 고발도 하겠다.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죠. 예.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당연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LH 사장 이한준 사장은 그 지난 2022년 11월에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권 바뀌고 나서. 네네. 이미 이전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엄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전면적으로 인사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표명한 것을 다 들으셨습니다만 네네. 이 설계 감리로부터 시작된 이 총체적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LH라고 하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를 받아서 LH에서 지은 아파트야? 그러면 더 이렇게 신뢰가 가야 되는데 사실
사실상 LH 하면은 뭐가 떠오르는 거 아니? 이제 지난 뭐 4.7 재보궐선거 이전에 그 특공 사태로 인해서 짬짬이로 해서 본인들이 이권 챙겼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미지가 훼손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본연의 업무에 있어서조차도 이와 같은 뭐 부실,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하면은 이 이권 카르텔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라는 지적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네네. 한치의 의혹 없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제 책임지고 있는 LH 이한준 사장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경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국토부가 말한 대로 LH 아파트뿐만 이겠느냐, 민간 건설회사가 발주한 아파트는 괜찮느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도 지금 점검을 시작했다죠? 그렇습니다. 사실 1995년에 다들 기억하시겠죠? 서초동 삼풍 아파트가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네. 삼풍 백화점이 1995년입니다. 네. 그리고 그 무렵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후진국형 인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21세기에 와서 대명천지에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지금 마음이 좀 답답한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달부터 건설사, 특히 이제 SH공사와 관련해서 서울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CCTV를 해서 주요 공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되면 그 동영상을 통해서 저 건설사가 시공하는 순서대로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몇 개 정도 철근을 넣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비용을 훨씬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제도를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LH, 나아가서는 지금 대기업을 비롯한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에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나아가 얘기한 것처럼 민간 아파트에서도 무량판 구조로서 지은 그 아파트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전수조사도 향후로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앞서도 지적한 이권 카르텔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문제는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해서 나온 것처럼 일각에서는 설계 그리고 감리를 제대로 안 한 게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현장의 설계와 감리는 모두 LH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전관들이 옮겨간 업체가 수주를 했다. 이 전관 특혜가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의심이 된다. 경실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부실 시공이 있게 되고 이에 대한 뭐 설계 시공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감리 업체조차도 그러니까 어느 한 단계에선가는 이걸 걸러줬어야 되는데 네. 이게 걸러지지 않고 무너지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면은 이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겠는가? 글쎄요. 그 각각의 단계에 다 있겠죠.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가 뭐 전관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사법부에서 기존에 뭐 좀 일종의 고위직 하셨던 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전관 네. 예우다 이런 것들은 익숙하지만 LH조차도 그 전관 예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이제 임직원 하던 분들이 나온 회사에서 어떤 건축사 사무소라든지 감리 회사라든지 영입을 하게 되면은 수의 계약을 통해서 그쪽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거예요. 하하.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부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알고 보니까 그런 전관 예우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거 감사원에서 분명히 감사를 해야 할 것이고 네. 시민단체에서는 또 매의 눈으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비위가 확인됐을 때는 반드시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이렇게 전관 예우가 있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일반 시민의 입장 또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절망감을 자아내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LH도 뭐 시내 직장 소리를 듣는데 거길 나가서 이른바 스카웃이 돼서 저런 특혜를 누리면서 짬짬이를 했다는 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니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도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 같은 부실 시공이 심각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매우 심각이 70, 심각이 23.6%. 합치니까 94%나 돼요. 100명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94명 가까이가 아파트 부실 공사가 심각 내지는 매우 이게 중요한 상태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 20,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우 심각이 평균치를 상당히 상회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네. 특히 젊은 층
여성층의 같은 경우에는 주거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서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냐 하는 그런 걱정이 들 만큼 어떤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건설교통부의 명확한 어떤 그 대책, 사후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재발 방지의 어떤 수단도 강구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경실련 얘기를 이어가자면요. 경실련은 감사원에 정식으로 LH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네요. 그렇죠. LH 직원들이 만약에 스카웃이 돼서 그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들이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감사 대상이 되겠죠.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겹칩니다. 수의계약 총 536건 가운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히 LH 그 전관 영입된 업체들 이들의 그 수주 실적을 보니까요. 전체 용역에서 55%를 차지하고 과반수예요. 거기다가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70%라는 거예요. 10건 중에 7건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렇죠. 용역 비율에 비해서 계약 금액이 더 높다는 것은 그만큼 대규모 사업을 수주한 이력이 많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뿐 아닙니다. 내부 역시 이 하자보수로 몸살을 앓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지난 1월이었습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한 새로 지은 임대 아파트 부실공사 논란이 아주 심각하다고 봐야죠. 지금 사진이 나옵니다. 정말 사진으로 봐도 이게 참 도대체 저게 어떤 아파트인가, 새 아파트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한금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 점검 날이라고 합니다. 사전 점검이 어떤 날입니까? 미리 입주하기 전에 가서 꿈에 부풀어서. 확인하는 꿈에 부풀어 축제 같은 날인데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었다는 것 저 같은데요. 문 보십시오. 예, 특히 마감이 저래요. 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감이 엉망인 것 넘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아예 그냥 창살, 사이트 저게-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저게 정말 그리고 그 한 곳에 정말 공분을 공분을 일으켰어요. 사왔는데 한쪽에 이제 그 도배가 없어서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냥 사세요라고 쓰여 있는 얘기가 있고 그것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이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난리가 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나서가지고 며칠 전에 하자를 다 처리를 하고 임대 아파트가 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품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이가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대로 사세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자기가 살지 않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최근 4년간 건설사별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15개사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야말로 대형 건설사 7곳이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드는 곳들이었어요. 정말 다 아는 업체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형 건설사라고 하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하자 판정 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건설사라고 하면은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다른 아파트보다 튼튼히 지어주겠지. 네. 여기는 틀림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 하자 판정 상위권에도 줄줄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자 보수 판정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회사들이 과연 시공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이런 브랜드를 내세우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시공 능력 평가 10개 그러니까 10위권 대형 건설사에서 보니까 하자 보수 판정 순위권에도 역시 같은 식으로 이름이 줄줄이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를 믿는 그 수요자 입장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그렇네요.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이건 뭔가 좀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안심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앞으로 어딜 갈 수 있나 이런 불안감이 들어요. 이번에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요.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8월 28일까지 열립니다. 이 전시회에 소장품을 내놓은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먼저 주제 영상으로 보시죠.
저희가 전시회 열린 뒤 얼마 안 됐을 때 소개를 이 시간에 해드렸는데요. 청와대 개방 1주년을 기념하는 이 특별 전시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이었죠. 이 대통령의 가족들이 다 같이 전시회를 관람하고 또 모여서 환담을 나눴는데, 자, 어떤 분들이 왔는지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회 모습입니다. 6월 1일에 저희가 가서 촬영을 했는데 당시 평일이라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분들이. 대도 무문, 유명한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 코너였고요. 이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초상화와 기념품들이었고, 지금 앞에 있는 분들 김홍업 씨 보이고 있고, 왼쪽에 이제 노재현 씨도 있고, 문체부의 박보균 장관의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손 들고 설명하는 분이 박 장관이고요. 자, 이렇게 특별 전시회 자리에서 모였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도 봤듯이요. 이승만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 그 가족들이 함께 관람도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청와대가 이제 국민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관 지금 올라가는 그 레드카펫에서 기념 촬영한 유명한 모습을 장소죠.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왼쪽 상단부터 보시면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그 옆에 박지만 박지만 씨. 이지 회장, 그 옆에 노재현.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이죠. 노재현 씨. 또 그 앞쪽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차남이죠. 네. 김홍업 씨. 그리고 그 옆으로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아들인 윤상구 씨. 언론에 많이 안 나왔던 분이에요, 윤상구 그렇죠. 씨. 그 그리고 옆으로 여성분, 이분은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십니다. 네. 조혜자 씨. 그리고 그 옆으로 또 김현철 씨. 소산 YS. 김현철 이사장이죠. 네, YS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 가운데 박 장관과 6분의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함께 이 특별전에 참여를 해서 기념 촬영도 저렇게 하고, 그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기 때문에 더 눈길을 모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이 자리에는 보신 대로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이 중심이 돼서 초청도 하고 또 안내도 같이 하면서 관람을 했습니다. 이 만남을 두고 박 장관은 역사적인 화해,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으로 나가는 상징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박보균 장관님과 국회 행사 이후에 잠시 만나서 이 말씀을 나눴더니만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없었던 기획 행사였고, 역사적 화해의 상징적 장면이다. 역사적인 어떤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또 박보균 장관님이 직접 얘기한 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오신 전직 대통령의 자제분들이 한 얘기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며느님, 또 그리고 산업화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아드님, 또 그리고 또 민주화의 어떤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드님을 비롯해서 전직 7대 대통령의 어떤 가족들이 다 모인 것은 저도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정권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대한민국이 정말 4분 오열됐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통합하고 또 아픔을 치유하는 장면은 정말 앞으로 이번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나가야 될 또 좋은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손에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는 저런 모습 국민들이 참 좋게 보셨을 텐데요. 이번 만남을 두고 가족들이 소감을 밝힌 것도 아주 주목이 되는 뉴스였습니다. 특히 윤보선 전 대통령의 아들인 윤상구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시실에는 여야 구분이 없다. 여당도 야당도 없다. 나라 발전의 집념, 국민 사랑과 통합에 대한민국만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과거 진보 진영 또는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대통령들의 자제분들이 이게 한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이 지금 전시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사실 2023년 현재의 전국을 보면은 여야 간
너무 그 대립이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영 간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 같은 내용은 좀 정치권이 좀 반성적, 성찰적인 자세를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윤보선 전 대통령의 아드님이죠. 윤상구 씨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경무대로 불렸었는데 경무대, 네. 청와대로 이제 이름을 바꾼 것도 아버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윤보선 전 대통령 때 청와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푸른 기와집이란 뜻의. 네. 예. 백악관과 좀 이렇게 상치된 그런 개념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네. 다른 대통령 가족들도 역대 대통령들의 소장품을 보면서 추억을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박정희 대통령의 저 반려견 스케치를 두고 박지만 씨는 젊은 세대들의 아버지 시대에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런데 이 반려견 스케치로 요새 이제 견 인구가 많으니까 아주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은 아버지 노래 참 잘하셨다. 퉁소 휘파람 솜씨는 뛰어났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이전에 뱃삼의 무초로 음악 정상회의를 한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이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저 새벽 조깅화. 새벽 조깅은 아버지에게 고독과 담대한 결심을 하는 일종의 직무 의식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며느리 조혜자 여사. 저 타자기 감회가 새롭다. 아버님은 직접 외교 문서를 저 타자기로 치고 한미 동맹 관련 문서 1954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문서도 저 타입으로 쳤었다. 생생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들을 보면 현대사를 좀 응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대통령이 갖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소품 하나하나에도 어떻게 보면 역사가 담겨 있고 네. 그 시대상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박지만 그 이지 회장의 경우에는 과거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기도 합니다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집무 시에 한 번도 청와대에 들어가 보질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일화도 있었는데 사실상 이런 역대 대통령들의 소장품에는 그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홍업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늘 DJ 아버님께서 이제 통합을 강조하셨고 김현철 씨의 경우에도 유훈조차 화합이었다. 그러니까 여야 간의 구분이 없이 또 이념에 상관없이 통합과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 화두였나라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박지만 씨 얘기부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박지만 씨는 반려견 애호가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그림을 매우 잘 그리셨다. 자, 그 스케치에 대한 그 추억을 얘기했고요. 노재현 씨 얘기가 재밌어요. 아메리칸 파이 이전에 노태우 대통령의 이 뱃삼의 무초가 있었다. 그걸 원어로 잘 불렀는데 그게 정상외교 노래의 시초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우리 노태우 대통령 하면은 북방 외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여권이 전 세계 거의 가지 못하는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어떤 기틀을 만든 분이 노태우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상 외교를 하는 가운데 예컨대 뭐 그 당시에 소련의 어떤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를 제주도로 초청해가지고 이제 북방 외교도 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육군 사관학교 나오면서 풍채도 좋으시지 않습니까? 축구도 하고 음악도 참 좋아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뱃삼을 묻혀 이것을 맛깔나게 원어로 불러가지고 정상회교 회담자는 훈훈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또 어떤 아들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현철 씨는 YS는 금융실명제를 발표하던 날 그날 새벽에도 조깅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네. 참 조깅 매니아였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조깅에 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을 때 같이 아침에 뛰었습니다. 근데 같이 계속 페이스를 맞추고 뛰다가 끝에 목표를 남겨두고는 혼자 열심히 뛰어가지고 적어도 우리 조깅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이겨야지 하면서 그랬던 일화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뭐 얘기도 하셨죠.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등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참 조깅과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많이 일화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개 더 소개해 드릴게요. 조혜자 여사의 얘기입니다. 직접 영문 타자기, 전시된 영문 타자기로
외교 문서를 쳤었고 작성을 본인이 했고 그래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1954년 문서도 저타자기로 쳤던 시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홍업 씨, 그 화초가위가 전시돼 있는데 늘 화초를 가꾸고 전지를 하면서 전국 구상을 했던 게 바로 아버님 DJ였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갖은 어떤 그 고초로 해서 다리가 좀 불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활발하게 한 것보다는 정적으로 이렇게 그 화초 같은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잘 그 가꾸었던 모습이 저도 방송에서 그 잘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그와 같은 그 추억을 이번 그 아드님이 청와대 방문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소박하지만 한번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번 특별전시회를 두고 모조품 논란이 일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반려견을 스피츠 그 그린 그림이 있었다고 네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알고 보니 복제품이었다는 거예요. 원본은 박정희 기념관.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스튜디오 인근에 박정희 기념관이 마포에 있습니다. 있죠. 네네. 예, 상암동에. 예, 있는데 그곳에 원본이 이제 보관되고 있는데 그 원본의 상태가 그닥 좋지가 않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복제품을 갖다가 이제 전시를 했는데 당초에 이것이 원본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지는 바람에 네. 기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했고 그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복제품이 맞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또 뭐 일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일종의 좀 미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뭐 구설이라면 구설, 뭐 특별전에 얽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방울이라고 지금 저기 이제 되어 있는데 네. 저 작품이 복제품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원본은 이제 보존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네. 원본과 똑같은 복제품이란 거죠. 그렇죠. 오히려 전시상에는 조금 더 보기에 편안할 수 있도록 원본은 상태가 전시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여야 당대표들도 지금 7말 8초, 오늘이 8월 1일 아닙니까? 여름 휴가에 나섰습니다. 휴가지로 들고 갔다고 공개된 책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책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책들이 3권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본소득 비판이라고 해서 기본소득 하면은 지금 그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비판하는 어떤 이론적 근거를 든 책을 하나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세습 자본주의 세대라고 해서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 양극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나아가서 위대한 협상 아마 이 부분은 본인이 어떤 그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비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세계의 어떤 8개의 어떤 그 대표적인 협상의 결과를 둔 책을 했다고 하는데 다 읽고 오셔서 좋은 성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책을 들고 갔다고 당에서 발표를 했네요. 어떤 책들입니까? 그 얼마 전에 그 김용옥 씨가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용옥 씨가 쓴 난세일기 또 국제노동기구 ILO 고용정책 국장이 쓴 같이 가면 길이 된다. 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그런 어떤 기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선택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분주한 가운데 이제 법원도 휴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판부 시간 공백에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 휴가를 간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뭐 이 책 3권 들고요. 가족들과 베트남으로 갔다고 합니다. 휴가 중에 인재를 물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휴가 중에도 안 쉬겠네요. 네, 뭐 휴가란 것이 쉬기도 하지만 너무 가까이 현안에만 있다 보면은 전국의 큰 틀을 보지 없으니까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좀 더 큰 숲을 보기 위하고 다가오는 내년 4월에 총선에 대한 구상도 하기 위한 것을 같은데 여당의 대표가 해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여행을 가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출가한 가족들이 이 아버님을 모시고 잠깐 모시고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앞서 한 집안의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서 한 집안의 어떤 단란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부러움도 있는 그런 눈치인 것 같습니다. 이번 베트남 그 구상에서 영입 인재들을 좀 생각하는데 얼굴 마담으로 세우지 않고 총선에 출마시키고 지위도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좀 지켜볼 대목이에요. 앞서 김평론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법원에 격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지금 여름 휴전기예요. 그때 맞춰서 휴가를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이제 베트남으로 간 이유가 일남 삼녀입니다. 자녀들이 많아요. 김기현 대표가 뭐 평상시에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손들이 있으니까 함께 어떻게 보면 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베트남으로 간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그냥 이제 여름 휴가를 보내는데 특히 이제 독서하는 뭐 그런 걸로 그간 바빴던 일정을 조금 숨 돌릴 틈을 찾는 모양입니다. 아까도 소개해드렸다시피 난세일기 김용옥 씨 책 플러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추천 도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게 아까 것들. 이제 그 길 가는 그렇죠. 그 책이에요. ILO 국장 출신 그분이 쓰신 책 또 이외에도 뭐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서 유용하게 여름 휴가 기간을 보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탈영병 주제로 한 드라마라고 하는데 제목까지는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8월 2일부터 남해 저도에서 6박 7일 휴가에 들어간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